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입니다. 오늘, 배워야 산다,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이, 미국 주식 투자하기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자산주의 시대는 오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제 노하우를 한번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자산주 중에서 지금 대표 주자가 한 종목이 있습니다. 삼천리라는 종목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이 자산주라고 하는 거, 삼천리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일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삼천리의 일봉 차트고요. 자,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월봉 차트. 그 다음에 연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게 나와 있는 연봉을 보면 지금 2년 동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지금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이제 월봉 차트요. 월봉, 한번 보세요. 저 봉 하나가 1개월짜리 봉입니다. 이제 다시 되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게 여러분들 삼천리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소리 소문 없이 가고 있는 종목이 삼천리입니다. 여러분들 삼천리 그러면 도시 가스 공급업체죠. 이 삼천리가 인천 일부 지역하고요. 경기도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잖아요. 여러분들, 전국에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대략 한 34개 그런 기업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코원 도시가스가 있고요. 코원, 예스코가 있고, 그 다음 서울 도시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 귀뚜라미 에너지가 있죠. 서울에만 하더라도 도시가스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잖아요. 각 지역에 가면, 예를 들면 부산 가면은 부산 도시가스가 있을 것이고,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도시가스 있을 것이고, 울산 쪽에는 경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각 지역마다 도시가스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삼천리라는 종목에 여러분들 이 자산주가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서 가장 지금 상승률이 큰 종목이요. 삼천리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삼천리의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2조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저 주가가 지난해 1월 달에 주가가요 9만 원대 초반에 있었어요. 1년 전에 2022년 1월 달에 삼천리의 주가가요 9만 원대 초반에 있어요. 지금이요 주가가 오늘 한번 조금 하락 나오면서 오늘 50만 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여러분들 얼마가 올랐냐면요 500%의 지금 상승세가 나왔어요. 제가 오늘 제 주제가 자산주의 시대가 저는 지금 도래했다고 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삼천리뿐만 아니고요. 서울가스도 이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면 현재 시가총액이 2조 원이고요. 여러분들 1년 전에는요.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5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 자, 4년 연평균 영업이익이 한 853억 정도가 나오고 저게 유동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유동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BS에 들어가시면 저게 유동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정기적금이나요. 정기예금을 말하는 겁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유동금융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게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이나 수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유동금융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저게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저거 두 개 합쳐보세요. 합치면 얼마입니까? 6,651억에서 5,117억을 합치면요, 1조 1,000억이 돼요. 어마어마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산주가 몇 가지로 나누어지냐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토지, 우리가 유행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유가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삼천리라는 기업은요, 이것뿐만 아니고요, 현금도 1조 1천억 정도의 현금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역 있잖아요. 여의도역 5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그게 삼천리 사옥이 있습니다. 아마 서울 사시는 분 다 아시죠? 여의도역에 가면, 여의도역 5번 출구로 나오면, 거기에 삼천리 사옥이 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게 2010년도에 자산 재평가 할 때요, 얼마였냐면은 4,800억이었어요. 1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얼마 하겠습니까? 2010년도에 자산 재평가할 때 그 건물의, 그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4,800억이었어요. 지금은 얼마겠습니까? 13년 지나서 얼마 되겠어요? 엄청난 건물과 토지와 유행자산과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게 자산주입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소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미에 가면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부자 되는 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양대 시장에 지금 자산주가 어떤 자산주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맛배기를 제가 보여드릴 거, 삼천리를 제가 이야기해드릴 거요. 오늘 제가 이제 요걸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감사 보고서라는 게 있죠. 이제 3월 달이, 오늘 이제 3월 첫 번째 거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요걸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3월 달 우리가 상패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월 달에 피눈물 흘리는 투자자가 없기를 저는 간곡히 저는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주식을 가졌다가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 2022년도 지금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니까 여러분들 2022년도 끝나고 나서 90일 후면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까지 모든 상장 기업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기 주주총회가 보통 제가 보니까 3월 31일 금요일 날이다.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3월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이 사이에 아마 전부 다 주총을 할 거예요. 주주총회를 하는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월 30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물론 지금은 이제 상장 폐지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4년이나 5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나오는 종목이나 지금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본 잠식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주식하시는 분 많습니다. 지금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매도를 하세요. 매도했다가
감사 보고서가 적정하게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재매수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야 꼭 제가 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 감사 보고서가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습니다. 적정이 있고요.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FM대로 기록하면은 저게 적정이라는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겁니다. 저게 기업의 공인회계사가 그 기업에 대한 회계를 1년 동안의 회계를 전부 다 덜쳐서 보고 난 다음에 의견을 내는데 저게 적정 의견이 나오느냐. 지금 적정 의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 맞게끔 작성이 된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정도가 잘못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큰 문제는 없으나 하나 정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 우리가 한정 의견을 내고요.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부정적은 상당한 미스가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의견 거절은요. 말 그대로 의견을 거절하는 겁니다. 저기에서 저 적정을 빼고 난 나머지 한정이나 부정적이나 의견 거절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30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해마다 느끼는 것은 상장 폐지가 돼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올해는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감사 보고서 이야기해 드렸고요. 자, 지난해에 제가 보니까 상장 폐지가 된 기업이요. 총 19개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됐고요. 지금까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종목이요. 83개 종목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83개 종목을 합치면 개인들이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약 10조 가까이 됩니다. 전부 다 개인들의 돈이 10조가 지금 물려 있습니다. 이게 거래 정지가 83개 되는 종목 중에서 거래가 체결되는 종목이 많지 않을 거예요. 보통 한번 거래가 정지가 되고 난 다음에 거래가 체결되는 확률이요. 한 15%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올해는 제가 이 회계 쪽을 제가 상당히 제가 이쪽에 정통적으로 제가 회계를 많이 제가 알기 때문에 올해 제가 거래 정지가 되면서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이 저는 최소한 한 25개 정도 되는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조심하십시오. 올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종목이 한 25개 되는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어른들 있잖아요. 그죠? 어른들은요, 어른답게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4년, 5년 적자 보는 종목이나 자본 잠식되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래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는 꼭 각별히 좀 조심을 하시고요. 자, 이게 내가 아까 자본 잠식이라고 내가 이야기해 드렸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본 잠식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걸 우리가 납입자본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납입자본금.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5천만 원 자본금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시작을 해서 세월이 흘러서 3천만 원 정도 영업 손실이 나오면 돈이 한 2천만 원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2천만 원이 있잖아요. 2천만 원 대비해서 5천만 원을 계산하면은 자본 잠식이 60%의 자본 잠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5천만 원 중에서 2,500만 원 손해보고 2,500만 원 남아있으면 50% 자본 잠식이고요. 완전히 자본 잠식되는 것은 5천만 원이 여러분들 납입 자본 5천만 원인데 영업 손실이 5천만 원 나오면 자본금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 자본 잠식이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면 자본 잠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본 잠식이 된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요, 여러분들
또다시 유상증자에서 자본을 감자를 한다든지 다시 또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자본 잠식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요. 자, 제가 오늘 미국의 지금 중앙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건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끝내서 이야기하냐. 오늘 제가 주제가요.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가 요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자산주의 시대가 오는가. 이 자산주의 시대가 오는가를 보려면요. 이게 나와 있는 미국의 요 기준금리를 잘 보셔야 돼요. 5%까지는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가 넘어가고 5.75가 되면요. 자산주의 시대가 강하게 옵니다.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산주에 대한 매력이 크기 때문에 자산주가 달리기 세게 나올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지금 미국의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인데 3월 달에 만약에 이번에 50bp를 올리게 되면 5.25가 되잖아요. 그러면 5.25가 돼 5월 달에 0.25를 올리게 되면 여러분 5.5%가 됩니다. 5.5%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5.75가 넘어가게 되면 자산주에 대한 열풍이 불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순환매가 돕니다. 순환매가 도는데 지금 자산주 앞에서 제가 삼천리라는 종목에 대한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자산주의 시대가 한번 올 겁니다. 그걸 제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는 이유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5.75가 넘어가는 순간 자산주의 탄력이 세게 나올 것이다. 그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놓은 겁니다. 금리가 6% 넘어가면 자산주의 열풍이 불 겁니다. 자, 지금 이 고금리 시대에 제가 이게 부채 비율의 중요성인데 오늘 제가 자산주를 이야기하면서 자산주의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한 가지가요. 부채 비율을 보셔야 돼요. 기업의 고금리 시대에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그만큼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 아무리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이자를 낼 수 없는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죠.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이자를 감당 못하는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채 비율이 지금 300% 넘어가는 기업들 가지고 계시는 분 많죠. 부채 비율이 지금 300%, 400%, 500%, 600%, 1000%, 2000% 그런 주식을 지금 가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주식의 좀 기본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부채 비율이 300% 이상 넘어가는 기업은 조심해라. 제가 좀 이따가 300% 이상 넘어가는 종목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저 부채 비율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부채 비율을 도대체 저 부채 비율이 저기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부채 비율이 300% 이상 되는 기업은 조심해라. 그 다음 정상적인 기업은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지 않는다. 정상적인 기업은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삼성전자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한기의 기업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기업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제가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영업이익을 해가지고 이자를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요. 지금 양대 시장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코넥스의 몇 프로 정도 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18.8%입니다. 18.8%가요. 지금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한 개 기업이 지금 양대 시장에 18%라는 종목이 있어요. 18%는 100개 중에서 18개 기업이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요. 이 고금리 시대에 그 기업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자산주라고 하는 것은요, 부채 비율이요, 여러분들 다 100% 미만으로 내려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게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게 기업 안정성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평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부채 비율의 중요성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자, 삼성전자의 제가 B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삼성전자의 밸런스 스위트라고 해서 BS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요, 다 대조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냥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전에는 보시면 나이가 좀 되시는 분들은 T자로 딱 계산하면 우리가 T자 약식으로 있죠. T자. 차변을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러죠. 차변, 대변 그러잖아요. 그죠? 차변,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 자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좀 주식을 좀 하시면서 이 재무제표를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그 기업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부채가 얼마나 되고, 그 정도는 알고 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삼성전자의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자산이 448조예요. 부채가요, 93조예요. 그러면 저게 자본 총계라고 하는 게요, 자기 자본이에요. 저 자본 총계가, 저기 나와 있는 저 자본 총계가 자기 자본이라고. 그러면 저게 부채 총계 93조 나누기, 354조 해보세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26%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산 총계가 있죠. 그 다음 부채 총계 있고, 그 다음은 자본 총계. 저 자본 총계가 자기 자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총계 93조에다가 자본 총계 354조를 나누게 되면 부채 비율이 26%가 나오잖아요.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은 26%다.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삼성전자라는 그룹이, 즉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부채 비율이 26%에 해당되는구나.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이요, 3% 되는 기업이 있고 4%, 5%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초우량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부채 비율이 3%, 4%, 5%, 6%, 7%, 8%. 20% 미만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탑 클래스예요. 삼성전자, 제가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은 26%구나. 시가총액 2위 기업인 LG 에너지솔루션의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자산 총계가 39조고 부채가 18조고요. 자기 자본이 21조입니다. 그래서 18 나누기 21 하면 부채 비율이 85%가 됩니다. 85%도 안정적인 겁니다. 100%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부채 비율이 300% 이상 넘어가는 종목은요, 조심하세요. 그런 기업이 결국은 나중에 그게 시간이 지나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게 되면 그런 기업이 결국은 나중에 한계 기업이 되고 좀비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A라는 기업에 투자하실 때요, 투자하실 때 내가 이 돈을 투자했을 때
내가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A라는 게 돈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 항상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임플란트를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그 발음하기가 지금 임플란트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모행 이빨을 지금 달고 강의를 하니까 참 발음하기가 너무나 힘드네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요, 부채 비율이 85%고요.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산총, 제가 이거는요, 제가 뽑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보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는 강의하지 않아요. 저는 내가 자작입니다. 자작극.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공부해서 내 자작품을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하지,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저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할 게 없거든. 이게 SK 하이닉스가 자산 총계가 109조고요. 부채가 40조입니다. 자기 자본이 69조니까 부채 비율이 57%.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제가 시가 중에 1위, 2위, 3위, 4위를 하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상태표 보시면요. 자산이 여러분들 16조, 부채가 7조고요. 자기 자본이 9조입니다. 7에다가 여러분 9를 나누게 되면은 77%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앞에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산주라고 하는 것은 부채 비율이 낮아야만이 자산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강의하기 위해서 앞에 제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 주로 항공업종, TA 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항공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리스해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항공기 자체를 리스해서 가져와서 영업을 하잖아요. 그만큼 부채가 큰 거죠. 부채 비율이요, 기본적으로 100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 생활을 제가 30년 이상 하면서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매매를 하지 않는 섹터 중에서 한 섹터가 항공주입니다.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스타일이니까요.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의 투자 전략은 그렇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항공주를 매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TA항공, 제주항공. 나는 항공주를 한 번도 매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을 내가지고 이게 들어간 돈 자체가요, 여러분들, 이 기업이, 항공주들의 주가가 여러분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매매하지 않는 섹터가, 저는 셀트론이라는 종목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셀트론 제약, 셀트론 헬스케어. 왜 매매하지 않느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아마 이야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지금 셀트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엄청난 아마 고생하고 계실 거예요. 셀트론이나 셀트론 제약이나 셀트론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셀트론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셀트론 제약을 만들고 헬스케어를 만드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앞에 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헬스케어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셀트를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두 개를 만들었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주식이 보입니다. 돈이 보인다니까, 돈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이 부채 비율이 높은 TA항공, 아시아나항공이나 제주항공 쪽은 부채 비율이 500%, 600%, 700%, 1000%씩 넘어가는, 제가 업종을 이야기해 드리고, 그래서 이거 비행기를 리스트해 가지고 와서 영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지금 부채 비율이 낮은 업종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동일산업이라는 종목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부채 비율이 낮은 이 동일산업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동일산업의 뭐 일봉이나 여러분 뭐 중홍이나 뭐 월봉 차트 보시면요, 이 기업의 주가가 상승폭이 대단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가는 이유가요. 가는 이유가 이게 뭡니까? 이게 자산주입니다. 자산주. 제가 여러분들 이게 부채 비율이요, 불과 18%에 해당됩니다. 배당 드리죠. 배당 주죠. 맨날 연말 배당 4,000원씩 배당 주고, 여러분들 이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있죠. 얼마냐면요, 4,97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4,970억인데 여러분들 이게 유동금융자산,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있잖아요. 1년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는 거, 1년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는 자금이 저게 유동금융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게 얼마냐면은 998억이에요. 그 다음 현금성 자산, 3개월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는 거, 저게 345억이에요. 여러분들 저 두 개 보시면요, 저 두 개 합치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거의가 한 120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거기에다가 부동산까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은 기업의 주가가 가고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부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도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GDP 대비 1위. 가계부채가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가정에 가계부채라고 하는 게 거의가 부동산 쪽입니다. 그 부채가 거의가 집을 사기 위해서 진 저 부채를 말하는, 저게 여러분들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다운이 되게 되면 저게 바로 부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IMF가 왜 오는가? 국가 여러분들 왜 도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채가 과도한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되고, 주로 가계부채가 여러분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그 부채인데, 은행에 여러분들 돈을 빌려서 다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부채가 들어가고, 그게 아파트 가격이 내리게 되면 그게 부실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 가정이든 기업이든 부채가 많고서는 여러분들 앞으로 있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가계부채도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부채도 만만치 않다. 부채가 많은 그런 가정이나 또는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분들 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자산주입니다. 자산 가치주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말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행 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유행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물이나 토지나 차량 운반구나 비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유행자산입니다. 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유행자산은 주로 토지하고 건물이죠.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을 말하는 건데 주로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이게 자산주입니다. 두 번째,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 기업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다른 기업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그 유가증권 가치가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 그대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현금은 유동금융자산하고 현금성 자산 두 개 합친 걸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저게 무형자산 가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여러분들 영어권이라든지 실용실환권 같은 우리가 특허권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형자산의 가치, 건물과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것이고요. 그 다음 유가증권을 유가증권 가치가 큰 기업을 또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주당 순자산이 우리가 BPS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순자산이 나오죠?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나오잖아요. 그 순자산에다가 주식수, 발행 주식수를 나누어 주면 저게 BPS가 나오잖아요.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나오죠. 저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형자산의 가치가 가장 큰 기업의 한 종목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세이브존 INC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백화점 할인점이 말하죠. 우리가 백화점형 할인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이브존 가면 우리가 뭐 의류, 우리가 일상에서 쓰이는 용품들, 그죠? 스포츠 센터도 하고 있잖아요. 문화센터도 하고. 요 세이브존 INC라는 기업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 기업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저게 유형자산이 2010년도에 저 자산 재평가했을 때 유형자산의 지금 건물하고 토지의 가격이 3,522억입니다. 현재 세이브존 INC의 시가 총액이 1,163억입니다. 저게 저 유형자산 노원점, 서울에 노원점이 있습니다. 성남점, 대전점, 광명점, 부천의 상도점. 제가 이게 나와 있는 노원, 성남, 대전, 광명, 부천. 이게 세이브존 INC 건물이 있을 거예요. 그 토지와 건물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자가 건물입니다. 이 기업의 지금 시가 총액이 1,163억인데 이 부동산 가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2010년도 자산 재평가했을 때 3,522억이니까 지금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의 저 건물 가격은 얼마나 갈 것인가? 시가 총액의 몇 배 정도 될 것인가? 자산주 중에서 유형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현금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산 중에서 아마 저런 주식들이 아마 저는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수익을 안겨줄 겁니다.
지금은 저러고 있으나 결국은 한 번씩 주가 한번 치고 달아난다. 순환매가 한번 돌면서 자산주의 바람이 불게 되면 한번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잘 봐두세요. 그 다음 유가증권 가치가 큰 기업입니다. 삼성물산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물산의 지금 시가 총액이 20조입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지금 시가 총액이 20조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5%, 삼성생명의 지분 19%, 삼성 SDS 지분 17%,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 7%. 나머지 내가 다 빼버리고 제가 이것만 계산하면은 여러분들 가치가 40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물산의 시가 총액이 20조인데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이걸 계산하면은 4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유가증권 가치가 가장 큰 기업은 삼성물산이다. 결국은 한번 히트 칠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세이버나 INC나 삼성물산 주가는 지금 이 모양 이 꼴 하고 있으나 결국은 나중에 한번 주가는 치고 달아날 수 있다는 거. 그걸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유행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주, 유가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주.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자산주가 아까 제가 몇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그 세 가지 있다 말씀드렸죠. 현금, 이거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 유가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말씀을 드린, 이게 나와 있는 게 이거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좀 소액주 제가 뺐습니다. 제가 왜 좀 소액주를 뺐냐면 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액주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시가 총액이 나와야 현금성 자산을 논할 수 있는 거지 시가 총액이 굉장히 적은 기업들은 이걸 논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시가 총액이 나와야 돼요. 자, LS세미콤이 지금 현금을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냐면은 4,914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있잖아요. 이 재무제표를 제가 직접 제가 계산해 가지고 내가 이거 옮겨 놓은 겁니다. 제가 유동금융자산과 현금성 자산을 제가 합해서 제가 계산해 놓은 거니까 아마 정확할 겁니다. 4,914억 원이고요. 그 다음 DB하이텍이 현금을 7,683억을 가지고 있고요. 롯데정밀화학이 지금 4,99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세아제지가 1,811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내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삼천리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삼천리라는 종목을 보세요. 이 기업은 여러분들 지금은 주가가 작년도 있잖아요. 2022년도 1월 달에는 저게 삼천리라는 종목의 시가 총액이 지금은 5배가 올라서 2조 원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5천억밖에 안 돼요. 5천억. 그때 시가 총액이 5천억짜리였는데 그때 이 두 개 합쳐보세요. 유동금융자산이 6,651억이고 현금성 자산이 5,117억.
이게 합치면 1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삼천리에 시가총액이 5천억 나왔을 때 이 기업의 현금성 자산 두 개 합치면 1조가 넘어갔는데 그때 뭐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에 삼천리 사옥이 약 5천억 가까이 가는데 뭐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싼 주식이었잖아요. 이렇게 싼 주식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때 사서 제가 이게 삼천리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제 아는 사람이 한 3년, 4년 전에 2018년도에요.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금산이요. 이게 삼천리라는 기업은 현금도 한 1조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데 내가 여의도 가보니까 여의도 사옥이 삼천리 사옥이가 중심지에 있더라. 도저히 팔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 이 주식을 팔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 이 주식이 워낙 싸니까 팔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자리에 삼천리는요, 이제는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 왔어요. 내가 삼천리 좀 사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저렇게 많이 와서 이제 더 이상 사면 안 돼요. 제가 싼 주식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주식을 제가 앞으로 주가가 싼 주식이 있으니까 이런 자산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봐둘라 이 말이에요. 세이브존이나 삼성물산이나 이게 나와 있는 현금성 자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제가 봐두라 이 말이에요. 이 밖에 지금 현금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도 소형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소형주 제가 제외하고요. 제가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종목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제가 여러분들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돈을 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골드만삭스가요 319조의 현금을 가지고 있더라고. 다이와 증권이요 253조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아람코 있잖아요.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157조를 가지고 있어요. 알파벳이요 150조의 현금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M&A를 할 수 있어요. 좋은 기업을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업은 반드시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상승이 더 확률이 높아요. 모건 스탠리가 140조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31조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랭킹 7위 안에 들어가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지잖아요. 전 세계에서 7위 안에 들어가는 현금을 115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애플이라는 기업은 113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애플을 들어가서 내가 재무제표 보니까 애플은 현금성 자산은 한 250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회사채를 가지고 있더라고.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채 가격이 많이 다운돼 가지고 지금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플이라는 기업은 현금 자산을 한 250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회사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채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현금 자산이 이것밖에 안 돼. 삼성전자보다 적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 어디 가서 구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제가 강의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7위에 해당되는데 현금을 115조의 현금을 가지고 있더라. 시가총액이 보통주와 우선주 합쳐가지고 한 400조 넘어가는데 요 400조 중에서 115조가 현금을 가지고 있더라. 그걸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산주의면서 성장주를 찾아라에 대한 종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자산주의에다가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이 딱 나와 있는 기업. 자산주의면서 성장주에 있는 종목을 제가 오늘 뽑아왔습니다. 제가 3종목을 뽑아왔어요. 자산주의면서 성장주,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기업. 자, 포스코홀딩스. 자산주의면서 포스코홀딩스 여러분들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 여러분 이제는 이 기업이요 2차 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철강주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여러분 철강주로 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요. 2차 전지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주의면서 성장주인 조금 포스코홀딩스 조정치마다 매수. LG화학. LG화학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산주의면서 2차 전지 소재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생명과학도 하잖아요. LG화학이라는 기업은 자산주의면서 2차 전지 소재 쪽도 하고, 그 다음은 생명공학도 하잖아요. 생명공학뿐만 아니라 농업도 하죠, 농업도. 그 다음 기아. 저는 여러분들, 기아를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저는 테슬라 여러분들,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저는요, 기아라는 종목은 이런 현금을 얼마까지 있느냐. 기아의 시가 종액이 30조인데요. 현금을요, 20조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아라는 종목의 시가 종액이 30조인데, 순수하게 현금을요, 20조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내연기관에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현대차하고 기아의 주가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현대차, 내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앞으로 상승세가, 대단한 상승세가 지금 나온다고 봅니다. 자,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강의 내용이 자산주 시대가 오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유가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 대표적으로 자산주의면서 성장주가 되는 기업은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죠? 자산주에다가 성장의 날개를 달면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기에 나와 있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기아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정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자산주의 시대 오는가. 그 다음 주 시간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무차입 경영 기업이 뜬다. 다음 주 내용이고요. 제가 그 다음 주에서 제가 철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이 강의에 드린 내용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떤 강의보다도 여러분들 계좌가 살찌는 그런 강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잘 다음 주 시간도 한번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